네, 이제 14회를 맞았네요. 우리 서울대학교 출판원이 후원하고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도서관 강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도고동문학과의 정항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항균 교수님은 얼마 전에 우리 출판원에서 이 다와다 요코 몽과 사이시옷의 사잇 공간의 시학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원전 없는 번역의 글쓰기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이 다와다 요코 작가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를 원전 없는 번역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졸업하시고 석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부퍼탈 대학교에서 폰타네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전공은 독일 19세기 사실주의 문학과 현대 소설이고 현재 우리 학교 도고동문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 권의 그 책의 후속책인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네요. 대화의 개방성, 이게 아마 이제 박사 논문하고 관련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 시시포스와 그의 형제들, 아비뇽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동물대기 등 그 저서들을 계속 쓰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이만하니 우리 정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정항균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양해의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목소리가 지금 조금 안 좋아서 사실 조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와다 요코는 일본 작가인데 왜 일본 작가를 도고동문학과 교수가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와다 요코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와세다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로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침 아버지가 그 유럽 책들을 수입하는 서적 상임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그 서적 중개 그 상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가서 일만 했던 것은 아니고 또 당연히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르크 대학 도고동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조금 있다가는 독일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일본어로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독일에도 비독일어권 그러한 그 작가들이 독일어로 글을 쓴다는 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도 독일어로 글을 써야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1년에 보 오이로파 암펜트라는 그러한 작품으로 처음 그 독일어로 된 작품을 씁니다. 그 이후에 독일어와 일본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 문학 작가일 수도 있겠고 또 달리 보면은 일본 문학에 속하는 작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인 카프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코 작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와다 요코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요. 어떤 언어로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2021년도에 쓴 다와다 요코 몸과 사익 공간의 시작이라는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1부는 주로 그 전기와 작품 세계 전체를 좀 조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몸의 시약, 또 사회공간의 시약이라는 이 제목으로 4작품씩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각 챕터당 그 하나씩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몸의 시약 중에서 문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 사회공간의 시약에서는 번역의 문제를 다룰까 합니다. 물론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문학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는 문학이라는 거랑 뭐 영어로는 리터러처, 독일어로는 리터라투어일 텐데요.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독일어로 리터라투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광범위하게 2번, 제가 문의학의 대상이라 했을 때는 문학적인 자질을 갖는 텍스트를 문학이라 합니다. 그럼 문학적인 자질이 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의사소통적인 언어가 아니라 픽션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운율을 갖고 있는 시라든지 아니면 일화처럼 어떤 모델적인 그러한 특징을 갖는 그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그런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예학, 요즘에는 이제 문학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학학의 대상으로서 문학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3번은 이런 기술적인 의미에서 문학이 아니라 가치평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문학이다. 이거는 나쁜 문학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문학 비평의 대상으로서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슈피겔지에 실린 저 사진은 그 독일 유명한 그 문학 비평가인 라니츠케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균터 그라스가 쓴 그 광야라는 책을 혹평하면서 찢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학은 좋은 문학이냐, 나쁜 문학이냐, 이런 가치평가의 대상으로서의 문학이 되겠죠. 보통 우리가 문학을 이야기할 때는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동문학과를 비롯한 문학학과에서도 되도록이면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텍스트 중에 좋은 텍스트를 그 대상으로서 다루겠죠. 근데 다와다 요코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러한 리터러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번의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학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자로 쓰인 텍스트로서의 문학입니다. 우리말에는 문학이란 거에 제가 국립국어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문자로 쓰인 텍스트의 문학이라고 하지는 않던데 문헌이라고 뭐 하려면 뭐 가끔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그것도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는 18세기까지는 사실 리터라투어라 그러면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아는 문학의 의미로 점점 좁혀지고 있지만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학은 문자로 쓰인 텍스트입니다. 다와다 요코는 바로 이 2번과 3번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쓰인 텍스트로서의 문학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자는 무엇일까요? 문자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한 거를 그대로 기록한 게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말을 기록하도 뭐 그것은 문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문자를 이해하면 이 문자의 매체적인 속성이 사라집니다. 문자가 말에 종속되고 문자 고유의 그러한 매체적인 특징이 사라지죠. 근데 말은 사실 휘발되는 건데 문자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형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자는 이렇게 쭉 쓰면은 어떤 일직선적인 그런 선형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플루사라는 매체학자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인류가 발명한 모든 문자는 방향성을 띠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또는 뭐 이렇게 지그재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그림을 신화 시대의 매체가 그림이라면 역사 시대의 매체는 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가 반드시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지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자의 합리성과 연상성입니다. 문자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문자가 계산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이 장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했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도형 모양의 그런 문자들을 항아리에 이렇게 새겨진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내 집에 양이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가 계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 늘어놓는 게, 열거하는 게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어 에어젤렌이라는 단어에는 젤렌이라는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짤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는 이렇게 계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알파벳 문자는 더더구나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아주 적은 숫자의 조합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문자들을 양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문자는 연산성을 지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문자를 활용해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려면은 그 문자는 예를 들어서 문법적인 규칙을 따라야 되고 또 의미론적으로는 적합한 단어를 계열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찾아야 되고 또 앞뒤 전후 관계 통합체적인 관점에서 맞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화용론적인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완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마치 방정식에서 이 해를 찾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자는 연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연산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띠고 뭔가 근대 이후에 그런 인간의 어떤 특징들, 인간 사회의 특징하고 맞물리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다와다 요코는 이러한 문자가 그러한 특징들 이면에 뭔가 유령처럼 붙여 다니는 게 있다. 심지어는 표음 문자, 그러니까 어떤 형체를 모방한 게 아니라 음을 기록한 표음 문자마저도 사실은 형상성을 띈다. 그 왼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그림에는 A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세시대 텍스트인데요.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문자, 표현 문자 형상성을 잘 인식하기 어려운데 이 중세에는 이렇게 텍스트들을 보면 장식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독수리 그림이고요. 그 J 같은 경우는 인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장식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알파벳 A, B, C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는 표의 문자랑 비슷하게 형상을 모방한 겁니다. 소리만 단순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A는 시리아 황소의 뿔, B는 샘족의 지붕, C는 근동의 낙타의 혹을 이렇게 모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문자, 표 문자에는 사실 뭔가 유령처럼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지만 뭔가 그런 어떤 형상을 모방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알파벳은 서양 문자의 근원적인 것을 보면은 시리아, 샘족, 근동처럼 동양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벳 문자는 이 동양과 서양 또 심지어 표현 문자, 표현 문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사실은 믹스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문자 형상성을 넘어서 두 번째로는 문자의 공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와다 요코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요. 나는 글을 쓰는 동안 알파벳 자모를 놓는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신문 만들 때 그 식자공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식자공이 그
판에다가 활자를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글자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조판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윤정기를 돌려서 신문을 만드는데요. 글 쓰는 사람이 마치 이렇게 자판 놓는 십자공처럼 알파벳 자모를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알파벳 자모를 놓는다는 말은 뭔가 글을 쓰는 게 공간적인 특성을 지니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다와다 요코는 또 그 타자를 치는 손가락을 개울 위를 건너는 사람의 다리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타자를 치다가 잘못 치면은 오타가 나겠죠. 그거는 마치 개울 위를 건너는 사람의 다리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자를 치는 이 손가락은 이 자판 위에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글자들을 누르게 되어 있죠. 그 알파벳 문자가 그 자판 위에 공간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파벳 키보드에서는 그 알파벳의 어떤 공간적인 배열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알파벳 텍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신체적인 공간적인 배열을 넘어서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독일어에서 원제, 제목을 하우프티텔이라고 하는데요. 하우프트란 말이 머리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이 본문일 거고요. 각주는 그 본문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그런 붙어 있는, 우리말로도 각이라 그러지만 독일어도 푸스가 그 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체적으로 텍스트를 묘사를 했죠. 그래서 텍스트를 사실 쓴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적으로 배열을 하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한글 문서 사용하면서 뭐 문단 그 간격, 자간 이런 것도 조정하고, 또 제목은 항상 크게 또 몇 칸 띄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게 본문을 쓰고, 이렇게 텍스트를 공간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이런 문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다오다 요코의 말처럼 알파벳 자모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로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이전에 아까 플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글을 쓰는 거는 그냥 문자를 쓰는 거라면 우리가 글자에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를 공간적으로 이용하면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부분들, 다시 말해서 여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여백, 쓰여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예를, 특히 문학적인 텍스트일수록 여백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변신의 시작이 그레고르 잠자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 보니까 벌레로 변해 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놀라가지고 가족들도 불안하고, 또 회사에 온 사람도 빨리 문을 열라고 독촉을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벌레로 변했으니까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이 열쇠를 입에다 물고 열쇠 구멍에다가 열쇠를 꽂고 온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이 열쇠를 문을 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에 온몸을 다해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레고르 잠자가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텍스트 구조에서 눈에 띄는 게 그 열쇠를 돌리는 장면이 독일어로 이제 umtanze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뭐 주위를 춤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할 때는 그냥 그 열쇠 구멍 주위를 이렇게 뭐 뱅뱅 돈다 이 정도로 많이 번역을 할 텐데요. 사실 여기서 춤춘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댄스를 하는 거죠.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이 출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다급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출근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뱅뱅 도는 게 마치 그 카이와라는 어떤 놀이 연구가가 일링크스라는
그런 놀이 유형으로 분류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놀이기구를 우리가 타면은 뱅뱅 도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뭔가 유쾌한 쾌닉, 기분 좋은 패닉이 상태에 빠지는 거죠. 도취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약간 그 그레고리 잠자가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글자로 쓰인 거는 되게 비참한 상황인데 그 글자에 쓰이지 않고 여백에 쓰여 있는 거는 굉장히 유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의식을 표현하는데 글자로 쓰이지 않은 여백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서, 문자 속에서 문자가 지시하는 것과 문자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카프카도 그렇고 다와도 유코도 그렇고 이런 여백을 잘 살리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와다 유코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 알파벳이 사람의 등과 비슷하다. 그래서 알파벳 문자가 등을 돌리면 하얀 얼굴이 등장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와데크가 우리는 글 쓴 사람이 작품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글 쓴 사람마다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적인 걸 텐데요. 그러면서 카프카의 작품 중에 아주 짧은 작품이에요. 멍하니 바라보다라는 한 반쪽도 안 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고 그 뒤에 어떤 남자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해가 지는 그런 저녁 그 오후에. 근데 여기에 그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봤더니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단어는 아니지만 많은 단어들이 일본어로 그 한일자 그 태양을 뜻하는 그 일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와데코는 물론 카프카가 그런 걸 알았을 리는 없는데 이게 우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 그런 단어들을 선택한 것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카프카의 텍스트가 일본 고문서를 번역한 것 같다. 카프카의 텍스트는 분명히 원전인데 마치 번역의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우리가 보통 뭐 글로 쓰거나 종이 위에 쓰거나 아니면 화면에 쓴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뭐 돌 위에 쓰기도 하고 양피지 위에 쓰기도 했죠. 심지어는 몸 위에 쓰기도 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타투 같은 것들이 있죠. 제가 든 예는 이제 원시사회 성인식인데 지금 그림은 그 인디안 부족에서 성인식 장면인데요. 이 성인식 장면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 뾰족한 꼬챙이로 몸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뭐 불타는 장자기를 걷는다든지 이런 고문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거치고 나면 몸에 흉터가 남겠죠. 그게 일종의 신체 문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성적인 권리를 획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흉터를 가진 사람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몸 위에 글쓰기를 했다면 다와다 요코는 그런 몸 위의 글쓰기가 아니라 몸 안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요.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을 쓰고 있으며 나중에야 알파벳 자모를 놓는다. 근데 제가 아까 알파벳 자모를 놓는 것은 글을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글을 쓰고 또 나중에야 글을 쓴다.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이미 글을 쓰고 있는데 뭐 나중에 또 글을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두 번째 게 글을 쓰는 거면 첫 번째 거는 글을 쓰는 거는 글을 쓰는 건데 뭔가 이전과는 다른 글쓰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글쓰기가 바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입니다. 마치 몸 안에서 뾰족한 바늘로 고문을 하듯이 톡톡 찌르듯이
내부에서 타이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의식의 글자가 신체 내부에서 막 글을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A부터 B까지, 또는 제가 오늘 강연을 할 때 A부터 B, Z까지 전부 다 준비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 계획을 하지는 않죠. 물론 대충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대충 무슨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는 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글을 쓰기 전에 이미 글을 쓰는 계기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이런 게 바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글쓰기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 몸에 새겨주는 신체 문자입니다. 그래서 다와다 욕구는 작가란 바로 이러한 신체 문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그 문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자로 옮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다른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왼쪽에 지금 쓰여 있는 단어가 독일어로 위버제충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 단어는 발음은 거의 비슷하고 복수에 보통 en을 붙이는데요. 위버제충이라고 해서 사실은 있는 말이 아니라 다와다 요코가 자신의 에세이 책 제목인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위버제라는 말이 바다 너머, 해외의 이런 뜻이고요. 중해라는 말이 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의 혀들, 해외설 이렇게 뭐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번역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틀렸다는 말이 이상하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좀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제시할까 하는데요. 위버제라는 말 말고 그 가운데 보면 제중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중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버제라는 말도 해외의라는 말보다 이거를 바다 너머라고 하면은 그 바다 너머에는 강가가 있겠죠. 그 왼쪽 편, 오른편에 강가가 있고 그 가운데 바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이 바다 너머라는 위버제라는 말이 공간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다와다 요코가 이 번역에 나타나는 공간적인 특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충해라는 말이 현업치라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현업치는 번역이 동물, 정확히는 동물로의 변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혀라는 단어인데, 혀는 아까 뭐 우리가 문자의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신체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문자의 신체성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버제충에는 제가 번역하면 바다 너머, 현업치의 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건조하게 위버제충 번역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뜻을,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훨씬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제가 그 구성 요소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혀와 관련해서 신체와 번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문자는 결코 말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문자는 말의 한여가 아니고 문자는 그 문자 매체의 고유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은 몸 안에서 나오고 문자는 몸 밖에 있는 거니까 하나는 내부, 하나는 외부, 이런 이분법에 의해서 옛날부터 말은 그 뭔가 본질적인 거, 문자는 표면적인 거,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톤이라든지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문자에 대한 말의 우위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데리다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의 포스트 구조주의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음성 중심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말에 대한 우위를 전복시키고 오히려 문자가 말보다 앞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때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자를 훨씬 넘어서 모든 종류의 쓰기와 관련된 것들을 문자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신체 문자도 문자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신체 문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문자죠. 그러니까 약간 점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자가 시각장애인이 촉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속을 막 찌르는 그러한 신체 문자도 우리가 촉각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모든 문학 텍스트는 이렇게 이런 신체 문자를, 다시 말해서 이 신체 문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문학 텍스트는 이런 신체 문자, 즉 완전히 없는 그런 신체 문자의 번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그런 어떤 텍스트의 인용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들떠서 사람뿐 아니라 언어에도 몸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어도 그리몸, 즉 문체가 있다. 글은 뜻만 전달하지 않는다. 몸도 있다. 그 몸에는 체온, 자세, 아픔, 습관, 개성이 있다. 나는 음양신체와 문자신체라는 두 단어를 자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옛날에 문체 그러면 문체를 보면 그 사람의 개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내용만 전달하는 건 아니죠. 표현의 차원도 있죠. 그게 문체인데 그 문체라고 해서 사실 체에는 몸이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신체를 다와다 요코가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음양신체, 즉 말의 신체고 다른 하나는 문자의 신체입니다. 음양신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음양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내용만 전달하지는 않죠. 말을 할 때 우리 말은 잘 드러나지만 그 외국어를 하면 액센트도 있고요. 또 말에 리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고조, 장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 해요. 근데 다와다 요코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내용적인 차원을 떠난 말의 목소리, 몸과 관련된 신체죠. 저도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 신체적인 특성이 지금 드러나는 거죠. 몸이 안 좋다는 게.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조금 잘못 썼는데 소리에 깃든 다양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와다 요코는 그 티베트 승려가 한 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말에도 사실 기저음이 있다면은 거기서 공명하는 그러한 배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절, 우리가 분절음이라 그러죠. 분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면 거기에 같이 공명하는 액센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토 슈트라우스라는 약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음이란 말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상대방 빨리 얘기해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뭔가 회의, 의심, 의구심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깨달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이란 말로 모든 말을 다 작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또는 어린아이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곧 노래입니다. 말하고 노래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노래는 노래, 말은 말. 그러다 보니까 노래는 건조한 뭔가 메시지만 전달하는 그러니까 몸을 잃어버린 또는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성적 소통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무슨 말을 해요. 언어 화행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화자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근거를 댑니다. 그러면 거기 설득이 되면 이제 합의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행위 이론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소통에서 보면은 별로 이게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이해 못하면 친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막 설명을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설명을 해요. 좀 나를 모욕하는,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때를 부려요. 억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궤변을 들어놓고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정서적인 소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소통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감정적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음향적인 신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체 말고 또 문자 신체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또 형상성,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는 표현 문자뿐만 아니라 표현 문자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다와다 요코는 바로 이런 문자 신체를 우리가 번역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스트의 디 마르퀴제 폰 오라는 작품을 제목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번역할 거냐. 마르퀴제는 이제 후작이라는 뜻인데요. 그건 보통 오, 후작 부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라는 말로 번역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그 오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제 후작 부인이 실신은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몸에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뭔가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징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신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나는 결백하고 그런 걸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그럴수록 내 몸에서는 임신의 징후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보다는 이 몸이 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러한 의식의 부재 상태, 실신을 했을 때의 상태, 즉 몸의 상태가 이 의식의 상태보다, 의식이 있는 상태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몸이 정신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라고 하는 거는 숫자 0에 비슷한 겁니다. 0과. 0은 부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라는 숫자를 우리말로 오로 바꿔버리면 그 부재의 의미가 0의 의미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 신체를 살려주는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투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 콤마로 이어져 있고 부문장들로 이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긴 문장인데 일본의 유능한 모리 오가이라는 그 번역가가 이거를 다 끊어가지고 친절하게 잘 이해되게 일본어로 번역을 했는데 다와다 요코가 이건 좋지 않은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의사소통적으로는 좋은 번역이죠. 그렇지만 문학적으로는 좋은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가문이 뭔가 혼의 정사를 통해 갖고 막 반개 가지치기를 해서 아주 복잡한 가문인데 그걸 그렇게 끊어서 해버리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그렇게 표현한 이 복잡한 구문을 만든 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는 번역이 바로 문자, 신체를 살리는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 독일어 단어 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은 음이라는 뜻도 있고요. 감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문학은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의사소통적인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즉 감각적인 차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거를 어떻게 살리는 번역이냐. 그게 바로 진정한 문학적 번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다 너머 그 번역과 공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어 그 동사 위버제첸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어디 강 건너편으로 건너게 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있고 강가가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번역의 공간성을 인지하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번역 모델을 생각할 때는
다리 모델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장애물이고 거기에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이 출발어를 즉 번역되는 말을 이 다리를 통해서 도착어 즉 번역하는 말로 잘 옮기는 게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와다 요코는 자신은 이 독일어로 이제 다리가 브리켄데 이 R과 L을 잘 구분 못하는 그러한 출신의 지역 출신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케라고 발음을 못하고 블리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블리케라고 발음을 하니까 이 르케라는 말이 독일어로 틈이란 뜻입니다. 약간 언어 유희인데요. 이 브리케를 발음을 잘 못하다 보니까 다리에 틈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틈이라는 건 이제 거기 바다가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좋은 번역에 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기존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와다 요코는 이런 다리 모델과 구분되는 또 다른 그런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델이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이제 다와다 요코는 번역가를 벳사공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카론이라는 사람이 이 배를 망자를 그 스틱스 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안내를 하죠. 근데 번역가는 바로 이 카론처럼 저승으로 가가지고 망자의 언어를 듣고 이승의 언어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 바다 문지방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망자의 언어를 정확히 얘기하면 듣는다기보다는 만지는 거죠. 점차처럼. 그래서 그걸 이승의 언어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번역이 달라요.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망자의 언어를 이승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출발어나 도착어나 사실 다와다 요코가 보기에는 불완전한 언어입니다. 둘 다 뭔가 이 언어들이 의도하는 바는 똑같아요. 근데 의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원래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그런 작품에 그 벌레라고 하는 게 원어가 운게치퍼라는 단어입니다. 운게치퍼란 말이 우리말로 벌레 또는 갑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갑충이라는 말은 딱딱한 이제 그 딱정벌레 같은 그런 벌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번역도 있고 다른 번역도 있을 텐데 카프카 보고 이 책을 번역할 때 우리가 표지에 벌레 그림을 좀 그리겠다 했더니 카프카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렇게 벌레라는 그 운게치퍼라는 단어를 벌레로 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딱 그 그림으로 환원시켜버리면 더 이상 그 벌레가 그 운게치퍼라는 말을 갖고 있는 그 함의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것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순수한 언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언어들은 전부 다 불완전해서 그거를 의도는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원제 언어 이후의 언어들은 민족 언어들 또는 부족 언어들도 있겠지만 전부 다 바벨탑 다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런 다양한 언어들로 갈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망자의 언어라는 뭔가 순수 언어 비슷한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거에 도달을 못하는 거죠. 의도하는 바는 있는데. 그래서 다와다 요코는 자기 같으면 그 단어를 벌레라, 갑충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충수라는 뭔가 실제 있는 말은 아닌데 그 말로 번역하겠다. 그래서 벌레 충에 짐승 숫자 결합을 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예요. 근데 그 두 단어가 뭔가 인간도 동물이니까 그 뭔가 벌레가 뒤섞여 있는 혼종적인 상태를 더 잘 나타내주는 단어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벌레로 변한 그 그레고르 잠자가 형태는 벌레인데 그 의식은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뭔가 혼종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운게치퍼라는 단어를 도착어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망자의 언어를 지향하면서 새롭게 이승의 언어,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걸 찾고
또 마찬가지로 출발 언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사익 공간에서 찾다 보니까 온게치퍼가 갖고 있는 함의가 점점 많이 생산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망자의 언어는 이처럼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망자의 언어는 유령의 언어인데 유령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흔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문자도 신체에 쓰여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흔적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번역을 하는 거죠. 글을 쓸 때 항상 그거는 그런 원전 없는 신체 문자의 번역이고, 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의 그 문자 텍스트 역시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순수 언어의 번역인 거죠. 이처럼 항상 글쓰기라는 것은 사실은 원전 없는 글쓰기, 원전 없는 번역이다. 번역의 글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우데이커가 이전에는 자기가 그 아시아 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뭔가 유럽 것과 다른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어 단어 중에 상당수가 번역어였다. 유럽어에. 예를 들어서 뭐 자니, 주체니, 미니 이런 말들이 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서양 언어들을 번역한 거였다. 그래서 뭐 저건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어인데 독일어는 뭐 슈엔하이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미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이어코는 이 미라는 말이 별로 좋은 번역인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미자를 보면은 위에 그 미자가 양양자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큰 대자죠.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그런 설이 있는데 중국의 어느 사막지대 사람들이 큰 양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름다운 미자를 보면은 미라는 단어를 보면 그 독일에 사니까 그 케밥집에서 이렇게 그 꼬챙이에 그 양고기가 이렇게 뱅뱅 도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꽃화자로 번역을 했으면 그 아름다움이 은은한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처럼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딱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독일어 슈엔하이트는 반드시 미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번역 가능성 중에 사익 공간 중에 퍼올린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은 암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번역을 위한 더 좋은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변신과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번역은 우리가 모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다하다요코는 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할 때마다 변신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조금 극단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의 그 신부 사비에라는 사람이 그 에도 시대에 그 일본인 야주를 인도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권유로 이제 처음으로 그 일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야지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성서를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번역을 할 때 적당한 언어가 없으니까 신부라는 말을 불교 용어로 스무로 번역하고 하느님을 뭐 데일, 그러니까 부처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 기독교란 거는 포르투갈의 한 불교의 한 종파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번역이 일종의 변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버제친이라는 말이 타동사로 아까 누구를 어디로 건네준다. 배를 이용해가지고 건네줘야 될 텐데 자동사도 있어요. 독일어로. 자동사는 건너가답니다. 되게 뭐 물 바다 너머로 건너가든 바닷속으로 해서 저승으로 가든 건너가려면 이때는 이제 배가 없는 거죠. 자동사니까. 그 주어가 건너가야 돼요. 그 번역자 스스로가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건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변신을 하든 물고기로 변신을 하든 변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번역의 그 변신과 관련된 그 번역의 차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는 개념적인 언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음계를 통해서 도하고 레는 다른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개념적인 언어죠. 개념적인 구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 음악에서 도 같은 경우도 강한 도가 있고 도 하는 거하고 도 다르죠. 그러니까 강한 도와 약한 도는 다른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강도적인 차원,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강도적인 차원에서의 구분인데요.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이해하려면 개념적인 언어 차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이 더 이상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동물로 변신을 해야 됩니다. 동물 변신이라는 것은 내가 뭐 동물을 흉내낸다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처럼 비늘이 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억압대에 있다가 광야로 나가서 막 달릴 때 말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동물적인 신체성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동물대기는 또 다른 동물대기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아이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뭐 꿈과 환상 속에서 뭐 새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고 동물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로 변신한다는 건 다와다 요코에게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언어 경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자, 그 어떤 문법적인 규칙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처럼 우리가 언어를 더 이상 이렇게 언어 경찰에 지배를 받지 말고 자유롭게 놀이하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위보제중엔처럼 번역을 바다는 넘어 현없이 혀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놀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건조하게 위보제체는 번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위보제중이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들과 관련해서 번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정 선생님 원전 없는 번역의 글쓰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지금 서울대 출판원 그리고 도서관 이 저자와의 대화 그 강연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 혹은 뭐 철학 혹은 역사 이런 어떤 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서 그 강연도 듣고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강연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문예 작품에 대한 말하자면 그 학술적 비평 이걸 이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가볍고 그렇죠? 재밌을 줄로 알았는데 그런 점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듣고 보니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신체 그 문예 작품의 신체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주 그 무거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그 방금 전에 소개하신 그 번역자의 변신에 관련된 그런 어떤 주장들, 이 다와다 요코의 이제 주장을 소개해 주신 거지만, 그리고 이제 번역에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어떤 불완전성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통한 어떤 성찰, 말하자면 그 불완전성 자체가 새로운 어떤 창조성의 근거라는 이런 얘기까지 점점 더 그 깊숙하고 철학적인 어떤 주제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이 책을 강연한다고 하고 이제 그 미리 이 강연을 예약하신 우리 그 시청자와 그다음에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의 내용들도 상당히 그 다양하고 굉장히 그 비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분야에는 별로 뭐 조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좀 요령 있게 질문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우리 정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가론에 대해서, 즉 다와다 요코가
뭐 현대 일본, 그다음에 그 독일 등등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의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번역인데요. 사실은 번역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한 질문을 거쳐서 맨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면 이 사이 공간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 이게 이제 그 핵심 개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질문, 이것도 몇 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한 것부터 작가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작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작품에 다가설 수 있으니까는요. 여기 지금 아주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 다와다 요코의 말하자면 현대 독일 문학에서의 어떤 지위, 뭐 이런 걸 지금 이제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제 단순한 이게 질문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인데요. 요점이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얼마나 왕성히 이제 활동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작가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숨어 있는 작가라든지 이런 분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작가의 활동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위라기보다는 어떤 위상, 위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말하자면 다하다 요코가 독일이나 일본의 그런 어떤 문단이라는 게 만약 있다면, 우리처럼 우리는 문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문단에서 어떤 중심부에 있는지 주변부에 있는지, 주변부라면 또 그건 어떤 건지, 뭐 중심이라면 주변이라면 각각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독일의 그 현대 문학적인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이민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광부라든지 아니면 뭐 간호사를 이주를 많이 했는데 5, 60년대 이제 유럽, 터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특히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향수라든지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 문학이 생겨나는데요. 그런 이민 문학들은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하죠, 사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소수다 보니까 뭔가 잡지도 만들고 단체도 조성하고 해가지고 뭔가 조금 그렇게 문학적인 활동을 하지만 주류 문학인 독일 작가들도 독일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뭐 그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수는 있는데 문학적인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2세대, 3세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그 글을 쓰는 이민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동기로 독일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와다 요코처럼 다와다 요코는 러시아 문학 공부하고 독일 가서 석사, 박사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학력자들도 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글 쓰는 수준도 당연히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샤미소 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런 비독일 외국인들의 독일 문학에 대해서 상을 주고 장려하는 글쓰기를 장려하는 그런 이제 좀 뭔가 좀 저변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많이 갖춰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다와다 요코는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탑 클래스의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와다 요코는 독일의 뭐 저명한 상인 클라이스 상도 받았고 미국의 전미 도서상 또 일본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 다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벨 문학상 항상 거론을 할 때 하루키하고 그리고 이 다와다 요코가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아주 생소한 작가는 아니고 독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민 문학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독일 문학에서 조금 뭔가 주류 문학하고 조금 뭔가 차별을 두려는 물론 이제 점점 많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주류 문학으로 완전히 들어온 느낌은 아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다와다 요코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저는 이제 현대 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 사실 독일 현대문학 작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독일 순수 독일어권, 뭐 스위스,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작가보다 다와다 요코가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 오늘은 제가 너무 시약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작품 소개를 못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동문학자시지 일문학자는 아니니까 사실은 일본 평단에서의 다와다 요코에 대한 평을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감히 짐작하지만은 그래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와다 요코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일본에서 다와다 요코는 어떤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일본말로도 쓰지만 역시 독일말로 쓰잖아요. 그것들이 얼마나 번역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독자를 확보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자면 해석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갑자기 여쭙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본에서의 수용 정확히 상황은 모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다와다 요코 쓸 때 조금 욕심을 내서 모든 작품을 다 다뤄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전기가 있고 작품 세 개가 있는데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 작품 세 개를 다룰 때 제가 이제 독일어로 된 작품은 다 다뤘습니다. 하나도 안 빠놓고. 근데 일본어는 제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독일어로 번역된 것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일본어 작품만 다뤘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와다 요코가 이제 어떤 정도로 수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다와다 요코가 어쨌든 꾸준히 지금 몇 년 전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문학자인데 사실 이제 일본에서 그 교수로 있었던 그런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다와다 요코가 틀림없이 노벨문학상을 받을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럴지 안 그럴지.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일본에서 가장 큰 상을 수상을 했고 미국에서도 전명문학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인데 수상을 했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을 수상을 했고 노벨문학상으로 끊임없이 거론된다는 거는 짐작컨대 일본에서도 그렇게 뭐 무명 작가는 결코 아닐 것이고 굉장히 많이 수용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다와다 요코의 이 독일 문학 내에서 그다음에 일본 문단에서의 어떤 지위와 역할, 그다음에 수용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사실 요 질문, 요게 이제 작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 마지막 질문을 위한 거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말을 쓰는 외국 출신 작가가 뭐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명성을 노린다든지 작가적인 어떤 글쎄요 있나요? 뭐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어떤 다와다 요코라는 존재가 독일 문단에서 대단한 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제2 외국어로서 우리말을 배운 사람이 우리나라 문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혹은 성공할 가능성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아까 일본에서의 다와다 요코의 그런 지위를 생각해 보면 해외에 계신 분 중에서 해외에서 영어로 이제 작품을 썼는데 혹은 독일말로 작품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역수입이 되는 거죠. 뭐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같은 거를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가도 소위 한국 문학, 소위 우리 문학, 소위 이 한국인의 문학, 뭐 이제 이게 다 뭐 국문학과에서는 오래된 논쟁의 주제였지만은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와다 요코와 같은 존재가 전 세계적 작가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외국 출신의 작가 또는 우리말로 쓰지 않은 작가의 번역된 우리말 그러나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다와다 요코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말로 썼지만 그 표현 양식이나 내용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역시 일본적인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수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이민진 작가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런 길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와다 요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두 개의 언어를 쓰면은
더 불리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어를 수단으로 하면 하나의 언어만 배우면 되는데 두 개의 언어를 배우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더. 그러니까 시간이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와달코가 이제 처음에 러시아어를 공부를 했고요. 대학에서. 독일에 갔을 때 그냥 대학 다닐 때 독일어 그냥 어학원 다닌 것처럼 공부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됐겠죠, 잘.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일본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약간 언어를 잃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어를 좀 잘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내 몸 안에 있던 일본어가 새로 깨어났다는 걸 느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나의 언어만 하면은 독일어를 잘하면 일본어를 못하게 되고 일본어를 잘하면 독일어를 못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언어를 긴장 관계 속에서 갈고 닦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두 개의 하나의 그 일본어만 할 때보다 일본어를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일본어에 대한 더 감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찬가지로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겠죠. 우리가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하나의 문화만 접하고 있는 사람보다 두 개, 세 개의 문화를 접한 사람이 훨씬 보는 시야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외국인인데 어떻게 그 나라 사람의 관점으로 그 언어로 글을 써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 다와달코가 쓴 표현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이민문학 작가라고 불리고 싶지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민문학 작가라는 말 속에는 그 이민자는 뭐 이방인이고 그 원어를 사용하는 사람 모국어 화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 네가 이방인인데 우리말로 글을 쓰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작가로 불리고 싶지 않고 엑소포니의 작가로 불리고 싶다 그러는데 그 엑소포니란 말이 그 사람이 무슨 뜻이라고 하냐면 모국어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국어에 갇혀 있지 않고 모국어 밖으로 떠났을 때 내가 자유롭고 또 뭔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고 해방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작가들이 용기를 내면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와달코가 그런 예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와달코 읽을 때랑 그냥 순수한 독일어권 작가랑 읽을 때랑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언어적으로도 독일 사람보다 더 이렇게 섬세하게 독일어를 다루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와달코가 아마 이 두 언어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스스로 일본어도 아마 더 섬세하게 발전시켰을 것이고 독일어도 더 섬세하게 발전시키고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뭐 약간 어설픈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너무 아주 요점에 딱 닿고 체계적인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번역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질문들이 아주 많은데요. 먼저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와다요코 자신이 번역을 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 예,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옹게치퍼라는 단어, 충수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충수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번역에 관련된 그 논의가 시학이 사실은 그런 다와다요코의 이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 자, 그러면은 질문 중에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번역자의 뭐 변신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완전한 번역이 아닌 어떤 창조적인 그 사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창작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번역은 그런 어떤 문예적인 번역 혹은 그런 창조적인 번역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기능적이고 과학적이고 혹은 뭐 그냥 서술 자체가 중요한 그런 예컨대 뭐 언론인의 번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너무 문학적일 수 이제 없는 거죠. 뭐 어떤 그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매뉴얼의 번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자는 심지어 그런 너무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학자로서 역사학자인 모양이에요. 역사학자인데도 번역을 할 때 그 말하자면 100% 완전한 번역을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에 대한 평가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역의 불가능성을 이미 느끼고 있는 굉장히 그 학술적인 번역을 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번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이 질문자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학술적인 문예적인 번역이 아닌 이런 번역자들은 이 다와다 요코의 번역의 시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조금 되겠죠. 조금 네, 왜냐하면 조금. 의사소통적인 것을 강조를 네. 하다 보니까 뭐 건조한 내용을 네.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문학적 번역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몸의 신체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의 번역은 뭐 예를 들어서 기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으로. 네, 예. 그렇죠. 근데 이 문학적인 다더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만 뭔가 감각을 표현하고 뭔가 그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문도 사실은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이 있다는 거, 네. 문체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철학적인 텍스트도 예를 들어서 니체 같은 경우는 자라투스트라는 굉장히 철학이지만 문체가 엄청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철학은 이렇게 써야 된다. 기능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뭐 역사는 그렇게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약간 편견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학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역사라는 말이 독일어로 게슈시테입니다. 근데 그 게슈시테가 그 이전의 시대는 신화 시대겠죠. 신화라는 말이 그 어원적으로 이야기란 뜻이에요. 에어치엘름이라 그러는데 그냥. 근데 신화에는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겠죠. 하나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게슈시텐입니다, 사실. 복수입니다. 근데 이게 근대에 오면서 이게 학문으로서 역사가 정립이 되면서 여러 개의 이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 진리를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합치는 겁니다. 뭔가 그걸 찾아내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가지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그 하나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냐, 그 역사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물론 큰 줄기로 큰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뭐 2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것도 뭐 반박하기 힘들지만 조금만 더 파고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역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건 오늘날 다시 게슈시텐 이야기들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를 추구하던데 건조한 문체를 썼다면 다양한 이야기들로서의 역사를 쓰려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서술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체가 있는 글을 써야지 건조하게 하나의 역사를 추구할 때 그러한 의사소통적인 언어로 글을 쓰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아주 뭐 역시 우문에 대한 현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다양한 관점 가능성, 요즘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서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단어의 선택은 물론이고 어떤 리듬, 그러니까 그 문체적 요소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 그런 점이 그런 점들이 예컨대 지금 소개해 주신 다와다 요코의 그런 시학이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적용이 되니까 가장 기술적인 문서도 그런 점들이 개입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요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아주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번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답변 중에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질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익 공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인공지능 번역에 대해서 말씀 지금 하시는데요.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번역을 위한 그런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 기기들이 아는 그런 어떤 내적인 의미로를 학습해 나가는데요. 이 지금 질문자의 요점은 문학에서의 문예적인 번역이건 기술적 번역이건 번역에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약 그 원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되는
무수한 언어들을 기계가 습득을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역사적 그 사실들을 수많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듯이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건지, 혹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겠죠. 기계니까 잠자지 않고 빠르게 그 반도체의 속도로 학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원저자가 속해 있는 시대의 모든 문서나 관련된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들을 학습한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익 공간을 말하자면 채우는, 그거를 활용하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어떤 의미를 길러 올리는, 선생님 아까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식의 번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기계도 사익 공간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와다 요코의 시학, 그 번역의 시학도 기계에 적용 가능하다.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를 많이 넣어줄수록 당연히 이제 번역을 잘 할 텐데요. 의사소통적인 번역은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나오다의 욕구가 얘기한 그런 차원의 번역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카프카 변신 얘기하면서 왜 그리고도 잠자다 벌레로 변한 다음에 그 열쇠를 입에 물고 열쇠 구멍 돌릴 때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쓰이지 않은 텍스트에 쓰여 있지 않은 여백을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또 뭐 카프카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 시골 의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시골 의사가 어느 날 이제 왕진을 가야 돼요. 근데 먼 지역이라서 말이 필요한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환상적인 소설이라서 마국간에서 갑자기 마부가 돼지우리에서 말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주니까 되게 고맙죠. 근데 그 집에 하녀가 있었는데 이 마부가 겁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되게 애가 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어로 빌스도 디 파이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너는 파이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채찍입니다. 빌이라고 하는 건 원하냐, 너는 채찍을 원하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 채찍을 맞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인공지능이 지금 그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잘 몰라서 구글 번역기에 넣어봤더니 넣어보셨어요? 넣어봤더니 네. 당신은 채찍을 원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존칭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는 이렇게 반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질 쥐다가 쥐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맞는 번역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너는 채찍을 맞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시골 아까 얘기했던 그 마부가 사실은 그 돼지우리라는 게 이제 되게 더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 속의 어떤 더러운 욕망 같은 거를 표현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시골 의사가 너는 채찍을 맞고 싶으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텍스트에 쓰여 있지 않은 백지 공간 그 여백에 쓰여 있는 거는 너는 채찍을 갖고 싶으냐, 그 채찍으로 이렇게 답답한 나를 때려주겠냐, 갇혀있는 나의 좁은 정체성에 갇혀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함의를 다 어떻게 번역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너는 채찍을 원하느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사고 과정과 해석을 통해서 나온 과정인데, 구글은 한 방에 맞췄네요. 구글은 한 방에 맞춘 거죠. 근데 구글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엔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해석과 그런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해석이라는 건 또 각자 다 다르고 데이터화하기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작품이 뛰어나고 여백을 살리는 번역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으로 번역하기는 힘들다. 반대로 쓰여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검은 글씨만 보이는 텍스트일수록 번역은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말 흥미로운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번역에 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기 미리 제시한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읽다 보니 저한테 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해적 번역과 해설 간의 어떤 차이 혹은 뭐 보완 관계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번역된 작품과 말하자면 해석된 평론 그 둘 간의 차이 뭐 이런 겁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 다와다 요코 헌등사 있잖아요. 번역 작품을 읽다 보면 번역자가 아주 애써서 밑에다가 역자 줄을 이렇게 쭉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읽다 보면 그런 역자의 주가 해석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행간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 해석을 해놓은 뭐 작품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다와다 요코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약간 뻔한 거를 해석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해석이 과연 맞을까? 즉, 물론 역자가 저보다 더 잘 알 테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말하자면 저의 독서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명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저의 독자적인 창조적인 사익 공간을 채우는 그런 그 독서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 학술적인 해석이나 이런 논평 이런 것들 일반이 단순 번역보다 꼭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단순 번역이라기보다는 그 번역 그 자체보다 뭔가 높은 수준, 더 많은 의미의 전달 이런 것들을 주는 걸까요? 혹시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창조적인 해석을 방해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한 건데요.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문학적인 자질을 가진 텍스트를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번역 자체가 사실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와다 요코 작품 중에 글자를 옮기는 사람인가 그런 일본어로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와다 요코는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놓는 거를 되게 아까 글 쓰는 걸로 비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번역자는 사실은 그 하나하나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망자의 언어를 번역을 하는 거라고 했죠. 순수 언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원어를 우리가 출발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망자의 언어를 번역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훌륭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까 빌수, 디, 파이, 최 그 예를 들었지만 그거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미 해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안 좋은 건데요. 보통 저희가 독일 문학을 공부했지만 출판사가 보통 번역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이 책 좀 번역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작가 잘 모르는데 독일어를 알고 독일 문학 전공자라는 이유로 그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 좋은 번역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를 알아야지만 작품의 매 문장, 매 단어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과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 기계적인 의사소통적인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출판사에서는 의사소통적인 번역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가 되는 그런 텍스트에 대한 주해를 달 것을 그렇게 보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좋은 번역은 사실은 이 번역 자체에 해석이 섞여 있는 겁니다. 번역 자체가 해석이다. 물론 주해를 꼭 필요한 경우는 달아야 되겠죠. 문화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 너무 이거를 모를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면 읽기가 힘들다든지 고어라든지 이런 걸 달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친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 스스로 읽고 번역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작업들을 틀림없이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몸에 이제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라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맞춤 질문도 있고 이래서요. 결국엔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몸의 경험, 그러니까 몸이 이미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이미 썼고 나중에 이제 쓸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몸에 쓰여진 것을 옮기는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혹시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다와다 요코의 그 번역에 대한 시약을 약간 속되게 이해해서 역시 외국에 가서 좀 경험해 보지 않고 해당 문화의 그런 어떤 그 어떤 삶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는 해당 문화권에 대한 번역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와다 요코의 삶 자체가 약간 그런 삶이었고 많은 그 번역자들이 뭐 그 좋은 번역을 위해서 해당 문화에 대한 그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지식의 실제 내용은 몸으로 경험한 즉 쓰여지지 않은 지식들 즉 가서 직접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축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렇다면 번역이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몸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현대인에게는 뭐 그럼 뭐 나도 독일어 번역을 하려면 독일에서 좀 살아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은 뭐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그 몸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번역의 충실성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약간 너무 속된 이해일까요? 답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번역을 하는 사람 중에서 뭐 동문과에서 저희 선후배 선생님들 그렇죠. 국내 뭐 물론 외국에 안 간 분은 거의 없지만 짧게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우델코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우델코가 아까 그 번역 모델에서 이 다리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모델을 얘기했는데 그 다리 대신에 혀를 긴 혀로 이렇게 그 다리를 묘사한 적도 있고 이 바다 넘어가면 혀도 촉촉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혀를 가지게 되고 뭔가 혀가 춤을 추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 뭐 비추어 보면은 그 번역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또 외국에 가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진다는 거는 결국 그 감각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신체를 우리가 건조하게 뭐 뉘앙스라든지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몸체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 하게 되게 힘든 건데, 이게 독일어 중에서 파티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불변하사라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뭔가 어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일어 가르칠 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우리말로 그게 뭐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느낌으로 저도 무수히 거기서 겪으면서 익힌 거고, 그 상황에 대하지 그냥 그걸 집어넣어서 쓰는 건데, 그게 뭐냐고 물어버리면 개념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힘듭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혀가 조금 축축해지고 바뀌어야지 번역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의 이 속된 이해에 근거한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응답해 주신 셈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된 건데요. 이 신체 문자, 결국 몸에 대한 얘기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역시 현대적인 삶이라는 건 어쩐지 이 신체성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독립되는 뭐 매체의 발전으로 여러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의 증가로 그 비신체성, 비신체적 경험 이것이 이제 증가하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 마지막 소위 말하는 몸 위에 쓰기, 몸 안에 쓰기에 관련된 선생님의 질문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어쩐지 뭐 이런 새로운 매체 그 뭐 뉴미디어나 혹은 뭐 이런 학습의 기회나 이게 많아져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또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서 이 충실한 해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뭐 오히려 오해가 증가해서 잘못된 자국 중심주의나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화되기도 하고요. 뭐 명백히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혹은 얼마든지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어떤 반대가 되는 혐오감이나 뭐 이런 것, 정서에 대한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시 이 몸에 쓴다 이런 게 어떤 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가짜 경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무도 문학을 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다들 넷플릭스 보죠. 뭐 아무도 정성스럽게 문예물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다 구글이 번역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신체 관련성이나 혹은 뭐 사고의 신체성 이런 것들은 역시 점점 감소하는 시대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현명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게 이제 제 질문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머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인공지능은 머리를 모방을 한 건데 신체를 모방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제 문학이 제가 감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진짜 인공지능과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신체성을 지니는 한 그 머리를 그 일종의 다운받고 그것과 똑같아진다는 거는 개념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테크노 음악에서는 테크노 음악이란 거는 보통 우리가 음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하지 않고 도 가지고도 그 도라는 것이 레와 구분이 되고 미와 구분이 돼서 도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 자체가 내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라는 사람도 선생님 또 다른 여기 계신 분들과 구분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집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선생님한테는 또 이런 사람이고 학생들한테는 또 이런 사람이고 매 순간 누구하고 관련을 맺고 배치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에 이질적인 자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 차이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개념적인 언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고를 갖다가 모방하는 언어는 그런 개념적 밑으로 들어가는 언어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최대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잘 모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재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 갈수록 제가 동물 얘기한 책도 썼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갈수록 신체적인 차원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거를 다룬 학문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죠. 중요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가 안 된 질문이었는데 역시 말끔하게 깔끔하게 응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서울대 도고동문학과의 정한균 교수님 모시고 이 다와다 요코의 작가론도 일단 듣고 그다음에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 작품 세계에 대한 선생님의 해석, 이 작품 세계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충분히 듣지 못해서 그 점은 좀 아쉬운데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출판원에서 나온 이 정 선생님의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은 좋은 그런 어떤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강의해 주시고 수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신 정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